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교재는 요약집은 156쪽. 자, 요약집은 156쪽. 지난주에 여기서부터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145쪽을 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145쪽을 펴서 요약집 밑에 놓으시고,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6월 30일. 다음 주에 만나면 몇 월 달에 만나요? 7월 달. 그렇죠? 이제 세월이 잘 가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책을 들고 올 때 이제는 요약집은 항상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도 들고 다니면 좋아요. 자, 그거는 이제 조금 무겁더라도 들고 다니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집, 그렇죠? 문제집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1페이지부터 수업 진도가 나갈 거예요. 1페이지부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거예요. 중간에 조금 안 배운 게 있어요. 안 배운 게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1페이지부터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를 다 보완을 해 드릴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 날 뭐 하셨어요? 모의고사. 자, 근데 뭐 다행히 다들 뭐 쌩쌩하네요. 별로 침울한 표정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자, 어제 이제 어느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 모의고사는 제가 아까 이 설적 보니까 여러분들은 KTC 거를 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다른 데 걸 쳤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온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심각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문제를 낸 이 사람은 향후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지금 농담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도 잘 몰라요. 그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시험 문제를 잘못 내어서 신뢰도를 현격하게 저하시킨 출제위는 몇 년간 위촉이 금지가 돼요? 5년. 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연락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문제를 낸 사람이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히 시험을 잘 치신 것 같아서 그러고. 자, 우리는 이제 156쪽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리 교재 156쪽에 가보니까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있고 재정목적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격도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오니까 적용범위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또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냥 살짝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측에 가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걸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대항력이에요. 자, 여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세 글자를 여기에 적어놨어요. 자, 그럼 여긴 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요 글자가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주택이에요. 자, 주택이 있으면 집 주인이 임대인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자, 임차인이 있으면 야들 둘이가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나와요. 자, 계약 기간은 최단 존속 기간이 있지만 야가 자기네가 알아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2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어요. 뭐 3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2년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줄 거란 말이에요. 자, 보증금이 얼마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이 보증금이 1,000만 원에도 관계없고 2억에도 관계없고 10억이어도 관계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보증금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월차임이 있든 없든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계약을 하면 여기 있는 요 임차인은 여기에 있는 요한테 보증금과 월차임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여기에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게 대항력이라는 건데, 대항력은 임차인이 요 계약한 기간 동안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대항력이라. 자, 근데 이 대항력은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주택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사 들어가는 건 우리가 논할 게 없는 거예요. 이사 들어가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뭘 해야 되면 주민등록을 해야 돼. 자, 주민등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요 두 개가 갖춰지면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면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다음날 0시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서 헷갈려요.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는 우선 변제권에 가서 그 다음날 0시에 0시가 있는지 없는지가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주택의 인도는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없고 여기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걸 갖고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묻는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뭐가 나오냐면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할 때 여기에 단독주택,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에 배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은 주인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래서 야는 뭐까지만 적으면 돼요? 집원까지만 적으면 돼요. 근데 이게 단독주택이 뭐가 있냐면 단독, 다중,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다가구. 요거는 뭐만 적으면 돼요? 집원까지만 적으면 돼요. 자, 근데 이 공동주택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그냥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는 집원은 같지만 소유자가 다 자기 거이잖아. 2000세대, 3000세대가 다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를 해야 되면 집원 플러스 뭘 적어야 돼요? 동호수를 적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긴 요 동호수가 결국은 공적 장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여기 이 공동주택은 이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럼 여러분들 이걸 칠판에 적으면 교수님 내가 설마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모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거 인정해요. 알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 막상 다가구와 다세대 글자 하나만 딱 나오면 갑자기 이게 단독인지 공동인지 머리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책을 잠깐만 보면 자, 대항력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뭐 양도되거나 그 다음 뭐 경락되어도 계속 계약기간 중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뭐예요? 대항력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 시험 문제의 추세는 여기 있는 주택임대차법도 결국 나중에 또 뭐랑 관련이냐면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서 내 보증금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로 내 보증금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를 자꾸 연관시켜서 이걸 이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금방 얘기한 게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여기 있는 임대인 요게 K씨가 M씨한테 이 집을 팔면 이걸 양도라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와 의무를 승계를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주장하면 돼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경락되었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럼 경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뭘로 가야 된다는 얘기요? 경매라는 얘기예요. 경매. 경매로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단순하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완전 오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매라는 글자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게 경매예요. 경매가 나오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만 갖고 따지지 않아요. 뭐를 갖고 따져야 되냐면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를 갖고 따져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에 대항력 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뭐를 갖고 기준은 말소 기준 권리를 갖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소 기준 권리를 여기 한번 적어 놔 봤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 이 집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 권리자가 여기 제가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요런 거예요. 요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경매란 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등기부에 있는 걸 갑구와 을구에 있는 걸 모든 것을 순서대로 적어 보니까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 가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없이 경매가 넘어가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게 나와 있으면 요 중에서 뭐냐면 선순위가 뭐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몇 개냐면 한 개예요. 한 개. 요 중에서 가장 빠른 애예요. 요 중에서 가장 빠른 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봐요. 임차인 A, 근저당, 임차인 B,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여기에 있는 근저당도 있고 담보 가등기도 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데 요 중에서 제일 앞선 애가 뭐예요? 근저당. 야가 뭐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요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원칙에 가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예요. 인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집을 경락받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갖다가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뭘 해요? 인수.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뭐가 돼요? 소재. 그러면 요거를 딱 따져보면 야가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가 돼요? 선순위. 야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있어서 요 집을 경락받은 사람은 야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임차인 B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예요? 후순위. 그럼 야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다고 해서 야가 계약기간 동안 거기 살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경락받은 사람이 얘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으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야는 우리가 배당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관련이 없어요. 경락을 받은 사람이 야에게 나머지 계약 기간을 살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야의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래서 야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경매로 갔을 땐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경매가 아니고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KC에서 MC로 매도가 됐단 말이에요. 양도가 되었을 때는 여기 있는 요 MC는 야에게 마찬가지로 야에게 계약기간 동안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반환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요게 대항력은 간단하게 주는 게 아니고 경매로 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고 단순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0시.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단독과 요게 공독 요거 얘기했고 또 하나가 더 공적 장부와 지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그 2번에 가보니까 금방 설명했던 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뭘 발생해요? 대항력.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니까 유효한 전입신고 공시기능 임대차 관계가 제3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근데 그것은 계속 쭉 설명이에요. 이게 주민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점유 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어떻게 해요? 포함된다. 즉 4명이 가족인데 2명만 전입신고가 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은 인정이 된다. 그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4명이 들어갔다가 2명이 빠지고 2명이 남아있어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 자, 양갈로 2번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양갈로 3번이에요. 전입신고가 공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대항력을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밑에 가보니까 109동 201호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공부에 가보니까 글자가 하나가 다르다. 그죠? 예, 이게 잘 안 보여서 글자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럼 이게 수억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4번. 공무원의 착오.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전산에 기입할 때 잘못되었을 때는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자, 제3자에 의한 이미지는 뭐냐면 이게 집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이제 옮기는 거야. 옮기고 나서 은행에 돈 빌리고 나서 다시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항력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고? 유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종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될 때 대항력이야. 자, 이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중개 보수 계산할 때 동일한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는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누구가 샀다고? 임차인이 샀다고. 그러면 임차인이 사고 옛날 집주인이 뭐가 돼요? 임차인. 근데 옛날에 집주인은 거기에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옛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주인이 주민등록을 한 그 다음날 임차인에게 뭐가 발생해요? 대항력이 발생.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서 현장에 나가면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돼 있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다가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집은. 근데 이게 다세대로 바뀌면 집은 플러스 동호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다고 해서 동호수가 없다고 해서 바로 이게 대항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나중에 보완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항력은 취득 시에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행사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자, 이게 대항력은 처음에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는 언제까지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면 이게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존속을 해야 돼요. 이론상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존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배당 요구 종기일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주소를 빼면 또 곤란할 수가 있어. 왜? 경매가 취하되면. 그쵸? 생각도 안 해봤죠? 그죠? 경매가 취하되면 새로운 경매가 들어가면 이제 대항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남겨놔요. 그래서 옮기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그죠? 그런 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일부만 전입신고도 해도 되고 그 반대가 동그라미 5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6번은 주민등록은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서 이걸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갈로 4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승계를. 자, 5번 대항력의 존속기간 금방 설명드렸죠.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 이게 이론상은 배당요구 종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걸 옮기면 안 돼요. 왜냐면 경매가 취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요 박스에 있는 내용이 이제는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냥 이걸 사례예요. 요즘 시험 문제는 계속 사례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어떤 임차인이 2020년 1월 15일 주택의 인도와 중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0시에 뭐가 발생해요? 대항력이 발생. 자, 그 다음에 2020년 1월 30일 날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에 야가 제일 빠르니까 야가 말소 기준 권리. 그렇죠? 자, 그러다가 2020년 2월 15일 날 어떤 임차인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야도 요건을 갖췄어요. 주택의 인도와 중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시간 순서상 2월 20일 날 가압류 등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건저당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만약에 매매가 되면 이걸 그대로 안고 매매가 되면 여기에 있는 임차인은 두 사람 다 뭐가 있냐면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 여러분들 지금 정확하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뭐가 있느냐면 경매 신청을 누구가 할 수 있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1등에 있는 건저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있는 건저당권자도 할 수 있어요. 가압류권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집행 권한이 있거나 담보물건이 설정됐을 때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가 경매를 신청했냐는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요게 5번은 밑에 설명에 가보면 이제 상황이 뭐가 되면 경매 신청 시. 경매가 일어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누구가 된다는 뜻이냐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2020년 1월 30일자가 뭐가 돼요?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도 선순위는 뭐예요? 인수. 후순위는 뭐가 돼요? 소재. 그래서 경매가 종료되고 나면 2020년 1월 15일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락인에게 나는 나머지 기간을 살고 여기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20년 2월 15일 날 있는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잖아요. 후순위는 경락인에게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경락인에게는. 그러니까 이 집을 여러분들이 샀다는 거예요. 경매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낸 돈 있잖아요. 그 집을 산 돈을 갖고 배당을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우리랑은 관련이 없어요. 돈은 받아갈 수도 있겠죠. 조금 적게 받아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2020년 2월 15일 임차인은 경매가 아닌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그죠? 그 얘기. 자, 이제 한 장을 넘길게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자, 이 대항력이 있어야만이 뭐가 발생하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돼요. 이게 없으면 우선 변제권도 없고 최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거는 일반 매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그럼 오로지 뭐가 일어났을 때를 가정을 해야 돼요? 경매 또는 뭐가 돼요? 공매. 그럼 여기에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나 공매 시에, 이건 안 적어도 되겠죠?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을 받는 걸 뭐라면 우선 변제권.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런 형태로 경매가 일어났을 때 여기 있는 임차인 B라는 친구는 밑에 있는 담보가등기권자보다 돈을 먼저 받아가는 걸 뭐라 한다고? 우선 변제권. 그 대신 이 앞에 있는 근저당권자보다 돈을 먼저 받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선 변제권에 있어서는 보증 금액이 10억이든 20억이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우선 변제권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갖추면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에다가 뭐를 받아야 되냐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대항력은 위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설명은 여기 있는 요 확정일자만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자, 경매가 넘어갈 거에 대비해서 나중에 금액을 막 올리고 날짜도 바꾸고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요 효력은 확정일자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면 당일날 발생을 해요. 그리고 요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은 세 군데서 찍어줘요. 자, 그래서 법원에서 찍어줍니다. 법원은 등기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증인 사무소에서 찍어줍니다. 이 공증인은 누구냐 하면 변호사에 가면 공증 업무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 내용을 배우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아요. 이 내용은 요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우선 변제권은 제가 이쪽에 예를 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무엇을 따지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는 우선 변제권은 누구의 권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 임차인. 그쵸, 임차인. 임차인과 시험 문제에서는 근저당권자와 누구가 빠르냐를 항상 묻는 거예요. 왜? 그럼 야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 야가 앞에 있으면 인수가 되고 야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밑에 있으면 뭐가 돼요? 소재. 이거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우리 교재에 가봅니다.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제일 위에 우선 변제권의 의 보겠습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이 환가대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들어가서 얼마를 써내는 그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갖고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걸 뭐라 그래요? 우선 변제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받아가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권리는 저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2번에 가니까 우선 변제권의 행사 요건, 대항 요건에다가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자, 보증금액은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배당 요구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갈로 4번은 넘어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세 번째 가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1번에 효력 및 부여기간,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당일날. 찍어주는 곳은 법원, 공증인사무소, 읍면동 주민센터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가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정보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임차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되었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있으면 도대체 앞에 있는 사람의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내 돈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유추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방갈로 4번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또 어디에선가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요. 자, 여기는 요 임차인도, 여기는 요 임차인도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법원에 가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서를 갖고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는 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줘야 한다.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 임차인이 요 집에 지금 살고 있어. 이 집이 경매가 실행이 되었어요. 배당을 받을 때 집을 비워줘야 한다. 1번이란 뜻이에요.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요걸 묻는 거야. 두 개를 묻는 거야. 어디에선가 이게 분명히 헷갈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과목에도 나와요. 실제로 나와요. 헷갈려요. 네. 자, 경매 신청 시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야 돼. 너무 대답 잘했어요. 그죠? 안 비워줘야 돼. 안 비워주고 살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해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여기에 있는 후순위야, 후순위. 임차인 B야. 임차인 B는 배당을 받을 때 집을 비워줘야 될까요? 안 비워줘도 될까요?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요게 여기에 있는 4번이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현실을 또 대입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조금 더 알면.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죠?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현실에서는 집을 안 비워줘도 돈을 주거든.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근데 야가 여기서 집을 비워줄 때 뭐냐면 여기에다가 경락인에게 써줘야 돼. 매를 며칠까지 내가 집을 비워주겠습니다 라고 써주는 게 집을 비워주는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바로 안 비워줘도 돈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론상은 집을 비워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근데 어차피 원장님이 수업을 너무 잘하셔서 다 잘하거든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민법에도 이 지문이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박스예요. 이 박스. 근데 이제 이 박스는 빈칸이 채워졌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 이제 다 알아먹었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가는 거야. 이 반대로 가는 거야. 밑에 있는 양갈로 1번을 가는 거야. 양갈로 1번. 양갈로 1번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양갈로 1번이에요. 양갈로 1번에 가니까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고 대항요건을 나중에 갖추었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이긴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상의 날짜를 이거를 읽고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에 확정일자 날짜를 제가 주어줄게요. 날짜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날짜는 그냥 10일 단위로 할게요.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걸 10일 단위로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니까. 자, 이게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면 7월 5일 날 받았어요. 제가 예를 준 거예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가 7월 5일이라고요. 자, 대항요건을 나중에 갖춘 날짜를 며칠 사이를 주라고? 10일.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다라고, 죄송해요. 대항요건을 언제 갖추었느냐면 7월 15일 날 갖췄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 사람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저처럼 날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항요건이.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해요? 7월 16일이요. 여러분들 할 말이 거의 다 맞아요. 자, 요 두 개가 어떻게 해요? 합쳐져야 되잖아. 합쳐져야 되니까 앞에 날짜야, 뒤에 날짜야. 뒤에 날짜. 그럼 요게 주택의 인도와 준공을 7월 15일을 하면 야의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7월 16일 오전 0시죠. 그럼 이게 두 개가 합치면 7월 16일 오전 0시거든. 요때는 0시가 따라다녀요.
대항력에 있는 요 영심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대항력의 영심은 따라다녀. 근데 이따 밑에 가면 이제 또 상황이 달라져요. 자, 방갈로 2번을 가볼게요.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항력권을 먼저 갖추고 있어요. 그럼 대항력권을 갖춘 날짜가 언제냐면 7월 5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대항력권을 언제 가냐면 7월 5일날. 자, 그리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러면 이게 한글상 대항력권을 먼저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확정일자는 10일 단위로 한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다는 얘기요? 7월 15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은 일단 언제 발생하느냐? 75일. 저는 그냥 듣고 있을 뿐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항력권을 갖추면 야는 7월 6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요. 요 두 개가 합쳐지잖아. 합쳐지면 앞에 날짜는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뒤에 날짜. 그럼 어떻게 돼요? 7월 15일. 야의 우선 변제권이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른 권리자와 우선 변제 순위를 어떻게 해요? 다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선 변제권이 7월 15일 날인데 예를 들어서 건저당을 7월 14일 날 설정을 했으면 누구가 빨라요? 건저당이 빠르죠. 그 다음에 만약에 7월 16일 날 건저당이 설정됐으면 누구가 빨라요? 임차인.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도 똑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요 날짜를 똑같이 앞에 나오는 날짜를 무조건 7월 5일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간 달이 10월 달이니까 그냥 이거 10월 5일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봐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며칠 후. 그럼 입주와 전입신고를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7월 5일 날 했다고 가정을 했잖아. 그리고 며칠 후 확정일자를 받는데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어요? 7월 15일. 받은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면 금방 얘기한 거 똑같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주택의 인도와 등록을 7월 5일 날 했고 그러면 야의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에 되었고 확정일자를 7월 15일 날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야의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해요? 7월 15일 날. 그런데 은행에서 건저당을 언제 설정했다는 거예요? 7월 15일. 그러면 누구가 빠르냐를 묻는 거야. 누가 빨라? 같아요. 그죠? 동순이.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도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 지문 중에 하나만 딱 요걸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의 논리를 모르면 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뭐였어요? 우선 변제권에서. 자, 우측에 갈게요.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여.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최우선 변제권은 시험 문제에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되고 요 단어가 나와도 똑같은 거예요.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 여기에 글자가 정확하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돼. 자, 여기는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임차인 B가 여기쯤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임차인이 있지, 가압류 있지, 건저당이 있지, 임차인 B 있지. 그럼 여기는 이게 순서대로 내려온다면 임차인 B한테 돈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야는 항상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권리 상황에 집에 들어갔어. 즉 불리한 상황에 들어갔어. 이 집이 경매가 넘었냐? 그동안 그냥 얼마나 모아놨던 조금이라도 모아놨던 보증금을 또 날리는 거야. 그럼 야는 신정지하도 가서 또 우정지하도 가서 자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야에게 보증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여기에 제일 먼저 가서 받게 해주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최우선 변제권. 자, 그래서 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보호해요. 그래서 야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게 해주는 게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
여기에서 요건은 무조건 야가 뭐여야 되냐면 소액보증금이어야 돼. 소액보증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소액보증금에다 야는 무엇을 받아놔야 되느냐면 대항력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야가 확정일자는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는 얘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소액보증금에다 대항력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발생해요? 우선 변제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요 친구가 먼저 소액보증금의 일정액을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먼저 받아가고 나서 나중에 돈이 남아서 조금의 돈이 남으면 자기 순서에서 자기가 돈을 받아가는 건 뭐가 돼요? 우선 변제권. 이 두 개를 다 가지는 거야.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소액보증금이 얼마냐가 시험 지문에 가끔 등장을 해요. 근데 소액보증금이 얼마냐고 시험 문제에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소액보증금은 전국이 몇 개권역으로 나눠져요? 4개권역. 자, 이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디예요? 광역시. 광역시의 소액 보증금의 기준은 얼마가 되냐면 6천만 원, 6천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6천일 때 2천만 원까지.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잘 묻지는 않아요. 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소액 보증금이 얼마냐면 1억 1천만 원일 때. 1억 1천만 원일 때 얼마냐면 3,700만 원까지. 여기니까지란 얘기는 항상 3,70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최고 많이 받으면 3,700만 원.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소액 임차인이 다수가 3,700만 원씩 다 주면 다른 권리자가 돈을 못 받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 건물가액에 주택가액에 얼마를 갖고 나누어 쓰냐면 2분의 1을 갖고 나눴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남는 돈이 있으면 요게 요거 갖고 3,700만 원을 주는 거고 모자라면 n분의 1로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요건 시험에는 그닥 나올 지문은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안 되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준으로 하면 선순위, 담보 물건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우리가 그래도 서울을 예를 들었으니까 야가 오늘 1억 1천도 아니고 이게 1억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지금 서울이 얼마예요? 1억 1천. 여기 1억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건저당. 요 건저당이 언제 설정됐는가? 예를 들어서 건저당이 2001년도 1월 5일 날 1억이 되어 있다고 하면 서울에서 1억은 집값은 뭐 집만 이것만 못하면 전부 10억, 20억이란 말이에요. 1억은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야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2001년도에는 서울에 소액 보증금이 1억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임대차 계약 체결한 시점을 기준이 아닌 게 아니고 선순위 담보 물건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이따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도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거기에 금액도 서울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1억 1천만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기준을 뭘 갖고 따지느냐 하면 그냥 주택임대차법에 서울이 얼마라고? 1억 1천. 1억 1천이 무조건 넘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시험 문제가 쉽게 풀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재 159쪽으로 가겠습니다. 159쪽에 소액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의 배당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걸 뭐래요? 최우선 변제권. 자, 최우선 변제권이 되기 위해서는 소액 보증금에다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는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대항력은 계속 존속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이나 공이 뭘 하냐면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자, 박스의 금액은 내려가서 밑으로 가서 방갈로 4번에 최우선 변제권의 내용하고 돼 있어요. 소액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과는 관계없고 최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 담보 물건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소액 임차인 간의 주택 배당은 주택가액을 얼마로 나누세요? 2분의 1.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에.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니까 설명 그냥 말로만 한 번만 책만 한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다. 그죠? 자,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있다. 자, 방갈로 2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해요?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8번째 계약갱신, 법적갱신, 묵시적갱신. 자, 이거는 우리가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요렇게 여기에 있는 임대인이 있고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야들 둘이가 몇 년의 계약을 체결했던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2년을 한다는 거예요. 자, 2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2년이 되기 전에 여기는 임대인은 여기 임대차가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이 사이에 여기는 임차인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 사실 겁니까? 이사 가실 겁니까?라고 물어야 된다. 자, 물었을 때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요 날 되면 임대차가 종료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요런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차인은 앞에는 제약 기간이 없어요. 그냥 괜찮고 언제라도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1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 보고 사장님 저는 이사 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묵시. 그쵸? 이게 뭐예요? 묵시적 갱신. 자,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근데 그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면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에 무조건 몇 년 살려줘야 돼요? 2년 살려줘야 돼요. 임차인은 요 이제 끝났어. 끝나고 나면 요게 2년 살아도 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사장님 저는 돈을 벌어서 집 사서 이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얘기가 임대인에 도착하고 나서 몇 개월? 3개월 뒤에 이사를 나갈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죠? 무슨 전제 조건이 있느냐면 여긴 요 임차인이 몇 기의 차임을 연체했어요? 2기의 차임을 연체했거나 현저한 의무 위반을 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자,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갈게요. 9번째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조건 뭐예요? 무효예요. 그럼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는 무효가 아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몇 분의 1까지만 까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깎아줄수록 좋은 거다. 그죠?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증액. 그렇죠? 증액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릴 때는 얼마밖에 못 해요? 20분의 1. 한 번 올리고면 몇 년 안에 못 올려요? 1년. 다 아시는 얘기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뭔 예외가 있냐면 재계약을 했거나 재계약을 할 때나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가 되었을 때는 20분의 1을 안 지켜도 된다. 그죠? 요런 뜻.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9번에 방갈로 4번에 가면 단 기간 만료 또는 협의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10번째 가니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하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항상 이런 사례 비슷한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억 원의 보증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집주인이 1억을 은행에 넣어봐도 돈을 별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7,600만 원은 그대로 보증금으로 두고 2,400만 원을 이걸 반환을 해서 이걸 뭘로 바뀌었다고? 월차임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월세를 2,400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게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연일할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연일할이면 이게 240만 원이 되잖아요. 이를 10%를 곱하면 그걸 12달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이거 24만 원. 이거 너무 어려워. 24만, 이게 24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2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낮은 거니까. 그럼 여기 우리가 기준금리가 정확하게 지금 0.75예요. 근데 0.75까지를 더하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기준금리가 1.5%라고 한다면 요것도 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5%. 5%예요. 그래서 2,400만 원에도 5% 곱하면 이게 120만 원. 120만 원을 12달 달면 한 달에 얼마 받아요? 10만 원. 그래도 1억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개 정도를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따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요 프로테이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요걸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 예는 161쪽에 예를 그대로 거기에 들어놓은 거예요. 요걸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건 어떤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냐면 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 자주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여기 있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순간에 대항력이 없어지면 우선 변제권도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더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이렇게 이제 경료가 되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면 여기는 임차인은 과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경료되는 순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하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과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이사를 나가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집이 비었단 말이에요. 여기 집이 비었어요. 여기 집이 비어서 이제 여기 있는 임차인은 다른 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집이 비었으니까 누군가가 이 집에 다시 임차를 얻으려고 올 거란 말이에요. 왔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등기부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등기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묻죠. 사모님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내일 되면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급해졌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 좀 없애주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돈을 먼저 받아야 돼요? 돈을 먼저. 그래서 돈을 먼저 받아야 될 것이 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돈을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말소를 시켜주면 된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새로운 임차인이에요. 여기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느냐의 문제가 가끔 시험 지문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도로 헷갈려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선순위의 권리를 저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데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근데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가서 일정을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건을 갖췄을 때 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발생해요. 자, 최우선 변제권은 발생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이 161쪽에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에 양갈로 5번에 가보니까, 양갈로 5번에 가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해요? 없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 어떻게 해요? 인정된다. 자, 요 밑에 12번은 주택 임차권의 성계는 민법 시간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넘어가고요. 자, 살짝 넘어가서 162쪽에 가보면 162쪽에 가면 한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자, 이 내용 자체도 상당히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과거에 시험 질문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보면 제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뭐예요? 분쟁조정.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상황이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지금 분쟁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둘이 싸울 걸 이걸 갖고 말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손잡고 법원에 가서 재판 받으면 돈이 들잖아. 그래서 재판을 받기 이전에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기 분쟁을 뭘 해주는 거예요? 조정해 주는 거예요. 조정. 그럼 뭐를 조정해 주냐? 밑에 가보니까 조정위원회의 심의상. 자, 첫 번째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에요.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이에요. 끝까지 읽어봐도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상황만 이해해야 된다. 그죠? 주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쟁. 그 내용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방갈로 3번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방갈로 4번의 처리 기간. 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분쟁을 마치면 60일 이내에 마쳐야 돼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냥 한번 본 거예요. 우측에 14번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명. 자, 아까 경매하고 나오면 우리는 그냥 이 글자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는 인수.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는 뭐가 돼요? 소재. 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의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소멸.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뭐라고? 그러하지 않아. 선순위는 그러지 하지 아니하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경매에 의한 특례. 자, 요게 뭔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연습을 했는 거예요. 이걸 쭉 읽으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자, 여기는 15번 옆에다가 그 기니까 그냥 제가 한 말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자, 배당을 받을 때는 집을 어떻게 해요? 비워줘야 된다. 자,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 자, 그래도 145쪽을 펴라 그랬으니까 145쪽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느낀 점은 이런 걸 거예요. 모의고사와 본시험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모의고사는 좀 말장난이 심해.
어느 시험이든지. 근데 본 시험은 깔끔해. 깔끔해서 몰라서 틀릴 수는 있더라도 한글을 잘 몰라서 틀리지는 않아요. 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해. 누구가 문제를 내도 불만이 가득해. 점수가 높지 않은 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소유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이, 우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전부 똑같은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갑이 누군지 을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돼. 자, 위에서 을은 누구냐면 임차인이,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거는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략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설명을 잠깐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주택이 주거용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로 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받지 못한다 그래서 틀렸다. 자, 2번 임차권 등기명령 금방 배웠잖아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면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을 잃어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을이 X주택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그죠? 대항력은 뭐만 하면 돼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영시. 여기에는 이 확정일자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 자, 그 다음에 4번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이거 읽어보면 참 재밌는 단어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임차인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여기 있는 집 주인이 이걸 갖다가 MC한테 팔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여기에 새로 이 건물을 인수한 M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무조건 집을 사야지. 무조건 집을 사야 돼. 그렇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다가 2, 3원 가면 돈 몇 억 벌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가보면 을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을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으로 어떻게 해요? 종료된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뭘 해요? 소멸해요. 자, 147쪽에 6번 문제를 가볼게요. 147쪽에 6번.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뭐라고? 틀린 것. 자,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으로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열심히 공부했던 이 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이 빠르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이 느느냐. 그럼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으면 여기는 우선 변제권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는데, 야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날과 저당권 설정일이 같으면 여기는 대항력이 언제 발생해요? 그 다음날 0시. 그러면 이게 경매가 진행되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승계합니다.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디귿.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의 얼마? 2분의 1. 자, 리을.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누구는 누구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근데 지금은 이게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을 치러 들어가 보면 이 글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면
마음속에는 무조건 무슨 생각밖에 없어. 이 문제를 맞춰야 된다. 그런데 앞에 문제에서 뭔가 어려운 게 나와갖고 머릿속에 지금 잔상이 계속 남아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걸 그냥 읽으면, 이걸 그냥 여기에는 임대인을 그냥 임차인이라고 읽고 임차인을 임대인이라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읽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말장난에 써갔다. 이게 말장난. 이게 말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칠 때 정말 이거는 진심이에요. 옆에 있는 짝지가 발을 뚝뚝 부르든 말든 볼펜을 떨어뜨리든 말든 자리가 좁든 말든 불평하면 안 돼. 왜? 봄 시험장에 가도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를 적응해야 돼. 불평불만하면, 불평불만하는 순간에 자기 몸속에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 높아져? 높아져. 그러면 글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정말 그래요. 자, 149쪽 갈게요. 149쪽. 149쪽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29의 문제만 이제 2년 전의 문제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뭐라고?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은. 무슨 이렇게 말이 어려워?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아까 한글로 적었죠? 그 말이에요.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격려된 새로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우선해서 받는 최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동그라미 2번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해요? 없다. 자,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본 시험에 가서 이런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이게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고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선순위자들의 돈에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해요? 승계해요. 자, 동그라미 5번.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법을 어떻게 해요? 준용해요. 이건 뭐냐면 올 보증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자, 여기까지 보고, 자, 그 다음에 요약집을 165쪽을 펴놓고, 자, 문제집은 그대로 펴놓으시면 돼요. 자, 칠판은 지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놓고 잠시 쉬었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